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자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가 결국 더 소중한 무언가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과 가족, 그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어쩌면 선택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든 걸 잃어야만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는 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올해 67입니다. 작년 봄 저는 35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나왔습니다. 중견 건설사였습니다. 평사원으로 시작해서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화려한 이력은 아니었지만 한 번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 없이 성실하게 일했다는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아둔 돈을 합치니 꽤 목돈이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이미 있었고 아내와 둘이서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참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들던 가을이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고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걸었습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걷는 게 오랜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준혁이입니다. 외동입니다. 결혼한 지는 8년쯤 됐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지은이고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서연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아들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일이었습니다. 사업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적당히 먹고 사는 정도였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첫인상이 괜찮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했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똑부러졌습니다. 아들이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양가 친지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전세금을 보태줬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신혼부부가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명절 때 오고 가끔 주말에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저는 손녀를 무척 예뻐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는 똑똑하고 말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며느리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파트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한 20년 됐나?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시세가 많이 올랐겠네요. 여기 역세권이잖아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저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그렇겠지. 며느리는 아들을 힐끗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준혁이가 물려받는 거죠? 서연이도 있고 여기서 같이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가 차를 따르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그런 건 나중 일이고, 우리가 아직 팔팔한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떡하나?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본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내는 며느리를 대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 지은이가 자꾸 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겠지.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 집값에 민감하고.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신경 쓰이긴 했지만 며느리를 나쁘게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아내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지은이도 나쁜 애는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거지.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현실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솔직해서 좋다고, 속마음을 숨기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아내 말을 더 귀담아 들을 걸 그랬습니다. 퇴직 후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대학 동기 하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름은 김 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지만 졸업 후엔 가끔 동창회에서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습니다. 김 과장은 제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과장은 예전보다 살이 쪘고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습니다.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김 과장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희는 커피를 시키고 앉았습니다. 한참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누구는 어떻게 지낸다는 이야기. 그러다가 김 과장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철수야, 너 퇴직했다며? 퇴직금 좀 받았지?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좀 받았지.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얼마 안 돼. 요즘 금리가 얼마나 낮은데.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까? 김 과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말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야. 태양광이랑 풍력 같은 거 요즘 정부에서 밀어주잖아. 탄소 중립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 사업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소액으로도 할 수 있어. 1,000만 원부터 가능해. 김 과장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럴듯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그래프도 있고 숫자도 빼곡했습니다. 봐봐. 이게 수익률이야. 1년에 15%는 기본이고 2년이면 배가 돼.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전문 용어도 많고 복잡했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정부 승인도 받았고 이미 투자한 사람들 수익 다 받고 있어. 나도 넣었어. 작년에 5천 넣었는데 벌써 7천이 됐어. 김 과장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그 표정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더 하지. 저는 의심스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야, 우리가 무슨 사이야? 동기잖아.
나 혼자 잘 되면 뭐해. 같이 좀 잘 살아야지. 김 과장은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2년 안에 돈이 배가 된다면 아들 사업도 도와주고 손녀 교육비도 넉넉히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원래 투자 같은 거 싫어했습니다. 안전하게 은행에만 넣어두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하면 반대할 게 뻔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네가 놀러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식사 중에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좀 안 좋아요. 중국 쪽 거래처가 줄어들어서.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며느리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니? 제가 물었습니다. 운영은 되는데 여유가 없어요. 서연이 학원비도 올랐고 전세 만기도 곧 돼서 걱정이에요. 아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어려우면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며느리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좀 없구나. 퇴직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돈이 빠듯해서. 저는 그렇게 둘러댔습니다. 사실 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좀 어색했습니다. 아들네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준혁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우리 돈 좀 있잖아요. 지금은 안 돼. 나중에 더 어려우면 그때 도와주자.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돈이 배가 되고 그러면 아들도 넉넉하게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녀 교육비도 걱정 없이 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김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할 거야?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장 잔액을 떠올렸습니다. 전체를 넣을 순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남겨둬야 했습니다. 많이 넣을게. 저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차마 입 밖에 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할게. 김 과장은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직원에게 거액을 인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아니야, 투자할 때가 있어서.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투자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세요. 직원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김 과장을 믿었습니다. 동기니까 설마 저를 속이겠습니까? 돈을 인출한 후 김 과장과 만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 과장은 활짝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철수야, 잘 결정했어. 1년만 기다려봐. 후회 안 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불안 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말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기쁜 소식으로 알려주면 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김 과장이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큰 수익이 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할 때마다 줄어든 잔액이 신경 쓰였지만 곧 몇 배가 되어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내는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각자 통장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큰 지출이 있을 때만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액을 인출한 것을 아내는 몰랐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김 과장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던 문자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뉴스를 보다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화면에 익숙한 회사 이름이 떴습니다. 제가 투자한 그 친환경 에너지 회사였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에너지 투자 회사 대표 해외 도피.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화면엔 건물 사진이 나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 경찰 출입 금지 테이프가 쳐진 입구, 리모컨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뉴스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이라고 했습니다. 피해액만 수백억이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일주일 전에 해외로 출국했고 현재 수배 중이라고 했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계산했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 앞으로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관리비.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결심했습니다. 아내에게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아침밥을 먹던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투자한 이야기, 회사가 사라진 이야기, 돈을 잃은 이야기,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마를 넣었는데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금액을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미쳤어요? 당신 정말 미쳤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듣는 고함이었습니다. 아내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울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한테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당신이 반대할까봐.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 위험한 거 당연히 반대하죠.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아내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밤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냈습니다.
대기실엔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회사에 투자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었다고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결혼 자금을 날렸다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돈 돌려받기 힘듭니다. 대표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고 회사 계좌는 텅 비었어요. 수사는 하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돈이 정말로 사라졌다는 걸,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들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안 왔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아들만 왔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큰 실수를 했다. 저는 아들에게도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래, 미안하다.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을... 나도 몰랐다.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는 어디 있어요? 연락이 안 돼. 아마 같이 사라진 것 같다.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지금 남은 돈은요? 저는 통장 잔액을 말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당분간 너희한테 도움을 못 줄 것 같다. 오히려 아버지가 일을 좀 해야 할 것 같아. 아버지, 이 나이에 무슨 일을요? 경비 일이라도 알아봐야지. 아니면 택배 배달이라도.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응, 지은아. 준혁한테 들었어요. 투자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어요? 나도 몰랐다. 친구 말을 믿었는데. 친구요? 그 나이 먹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투자에 속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아, 진정해라. 아버지도 힘들어. 아버지가 힘드시면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건 나도 안다.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저희는 전세금 만기도 다가오고 서연이 학원비도 올랐고 사업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에서 아버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이제 우리 노후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 아버지가 일을 할 거야. 일을요?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그러지 마라. 아버지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생각을 좀 하셨어야죠. 가족도 생각하고.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귓가에 신호음만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올해도 집에서 차례를 지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올해는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네, 괜찮아요.
설날 아침 저희 부부는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세요. 짧게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서연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며느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굳어 있었습니다. 식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내가 설거지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냉랭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내가 물러났습니다. 저희는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우릴 원망하나 봐요. 그럴 만도 하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어서 아들네 집에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서연이 좀 보고 싶어서 우리가 놀러 가도 될까? 요즘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중에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서연이 학교 끝나는 시간에 갈까? 밥이라도 사주고. 아버님, 죄송한데 서연이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다음에요. 또 거절당했습니다. 세 번째 전화했을 때 며느리의 목소리는 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저희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부담이라니 우리가 뭘 있잖아요. 부모님 오시면 밥도 차려야 하고 신경도 써야 하고 저희 형편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며느리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밥을 사면 되잖니. 그게 아니라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도와주실 것도 없으면서 왜 자꾸 오시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녀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보고 싶으면 돈이라도 보내주시든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버님 처지에 우리한테 올 때가 아니잖아요. 지은아, 죄송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아버님 노후까지 책임질 여력이 없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가끔 혼자 들렀습니다. 며느리 몰래 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엔 늘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은이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다. 내 처지도 이해한다. 저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네 아파트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왜 오셨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서연이 얼굴이나 보고 싶어서. 지금 집에 없어요. 학원 갔어요. 그럼 좀 기다려도 될까? 안 돼요. 저 바빠요. 며느리가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문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그렇게까지 미운가?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실망스러워요. 실망?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팔짱을 꼈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오세요? 부모 역할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손주 용돈 하나 제대로 못 주시면서 보고 싶다고만 하시면 뭐해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부모 역할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뭘로 해요? 사랑이요? 마음이요?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부모 노릇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늙으면 어쩌려고요? 저희한테 손 벌릴 거예요? 그럴 거면 지금이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아요.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사실이잖아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살아야 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섰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도 아니라는 말.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거리에서 우는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인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아줬습니다. 저는 아내 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은 건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과 닫힌 문이었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관계가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날 이후 저는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구인 공고를 살폈습니다. 일은 가까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니면 경력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돈은 안 되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관리비, 병원비, 식비. 아껴 쓰려고 노력했지만 돈은 빠져나갔습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어느 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연아, 너 어떡해? 엄마 몰래 전화했어요. 엄마 폰으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왜 안 오세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많이. 그럼 오세요. 내일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만나요. 서연아, 그러면 엄마는 모를 거예요. 학원 가기 전에 잠깐만요. 서연이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를 몰래 만나야 하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비참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놀이터로 갔습니다. 학교 근처 작은 놀이터였습니다. 서연이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안 와요? 할머니도 안 와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바빠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나 용돈 안 줘도 돼요. 그냥 가끔 만나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어린 것이 벌써 눈치를 챈 것입니다. 어른들의 차가운 공기를. 그래, 우리 자주 보자. 저는 약속했습니다. 지킬 수 있을지 몰랐지만 약속했습니다. 서연이와 30분을 보냈습니다. 그네를 밀어주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도 와요. 그래, 올게. 서연이는 손을 흔들며 갔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요즘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경로당이라도 가야 시간이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차를 마셨습니다. 저도 구석에 앉아 차를 한 잔 받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화사하고 밝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망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인사했습니다. 사돈어른,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그분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분이 일어나 나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댁, 잠깐. 그분이 멈췄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볼 말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좀... 그분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야기 좀 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로당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도 힘드시죠?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네, 뭐. 제가 잘못해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힘들어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편이 보증을 잘못 썼어요. 친구 사업 자금.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자 보증을 선 그분 남편에게 청구가 왔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엄청났다고 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2달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분이 흐느꼈습니다. 평생 산 집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위로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알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죠. 걔가 지금 여기저기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 커요. 웬만한 대출로는 안 돼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금액을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몇 배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죽겠다고 해요. 매일 술만 마시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분이 울었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왜 그렇게 날카로운지 이제 알겠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돈 어른한테 죄송해요. 지은이가 너무 심하게 대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분도 힘든데 사과를 받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후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남한테 말할 데가 없어서. 아니에요. 힘내세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었구나. 친정이 무너지는데 시댁까지 무너지니까 얼마나 불안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렇다고 며느리가 한 말들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사람은 절박하면 날카로워집니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게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명함철이었습니다. 35년간 모은 명함들이 빼곡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함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준호 변호사, 회사 후배였습니다. 제가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했을 때 그의 멘토였습니다. 나중에 로스쿨에 갔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부동산과 금융 쪽에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제 처지에 부탁을 할 수 있을까?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나 박철수야. 아, 부장님, 오랜만이세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잘 지냈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장님은요? 나는 뭐 그럭저럭. 저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혹시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빼고 며느리 친정 이야기만 했습니다. 보증 문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혹시 법적으로 도울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번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서류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니? 네, 일단 검토해 볼게요. 비용은 걱정 마세요. 부장님이신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신입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도울 차례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돈은 없지만 사람은 있었습니다. 35년간 쌓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후배가 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돼요? 걱정 마세요. 제 후배니까 잘 봐줄 거예요. 사실 준호가 무료로 해준다고 했지만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서류 검토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희망이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보증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채권자 측이 과도한 이자를 청구했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요. 이걸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말이냐? 네. 일단 경매 중지 신청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 조정 절차를 밟아볼게요. 준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천천히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세요. 그 후 2주 동안 저는 준호와 거의 매일 통화했습니다. 서류를 받고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며느리 친정 부모님도 몇 번 만났습니다. 저는 준호와의 회의에 동행했습니다. 법률 용어는 잘 몰랐지만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차근차근 설명하자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건설업 지식이 도움이 됐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규를 찾아보고 유사 판례를 검색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좀 도와주는 게 있어. 누구를요?
지은이 친정.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은이 친정요? 그쪽도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이도 힘들었구나. 그러게.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 아내도 옆에 앉아 도왔습니다.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무언가를 했습니다. 법원의 이해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매가 일단 중지됐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준호는 계속해서 채권자 측과 협상했습니다. 법적 하자를 근거로 채무 금액을 줄였습니다. 과도한 이자를 빼고 원금만 계산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무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당초 필요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장님, 해결됐습니다. 정말이냐? 네. 경매도 취소됐고 채무 조정도 끝났어요.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을 한 거죠. 부장님이 계셔서 가능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자료 정리해 주시고 의뢰인 설득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 친정 어머니께 연락했습니다. 사돈댁, 좋은 소식 있습니다. 그분은 전화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천만에요. 다행입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렸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돈만은 아니었다는 걸. 35년간 쌓은 신뢰, 관계, 경험. 그게 진짜 재산이었다는 걸. 며느리 친정 어머니는 며칠 후 며느리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어머님한테 들었어요. 뭘? 아버지가 도와주셨다면서요. 친정집.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 그게 별거 아니야.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은이가 울고 있어요. 지금 가슴이 쿵 했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이 있대요. 내일 저녁에 저희 집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지은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알았다. 가마.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준혁이네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요? 지은이가 만나자네.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또 상처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다음 날 저녁 아내와 함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면도를 깔끔하게 하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서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치 첫 상견례라도 가는 것처럼 긴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며느리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서연아, 잘 지냈니? 네. 오늘 할아버지 온다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세요. 며느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도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눈물 자국이 생겼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못됐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일어나거라. 일어나. 저는 며느리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말을 다 하고 일어날게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돈을 잃으셨을 때 실망했어요. 화가 났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버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런 위험한 일을 하셨냐고. 며느리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도 힘들었어요. 집이 넘어갈 위기였어요.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친정도 살려야 하고 우리 집도 꾸려야 하고.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시댁마저 무너지니까 저는 무서웠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아내가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돈 없으면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부모 자격도 없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근데 제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저희 친정을 도와주셨다고. 돈 한 푼 없으시면서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밤새워서 도와주셨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비열한 사람인지 알았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돈이 없는데도 저희를 도우셨어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버님이 돈이 없다고 쓸모없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로도 안 봤어요. 며느리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사람을 돈으로만 봤어요. 아버님의 진짜 가치를 몰랐어요. 며느리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일으켰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지은아. 저는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내가 먼저 너희를 불안하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맞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도움이 되고 싶었어. 돈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투자를 했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욕심이었어. 내 능력도 생각 안 하고 아내한테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했어. 아버님, 그 결과가 이거야. 돈도 잃고 너희한테 실망도 줬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지은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는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 내가 진짜 가진 게 뭔지.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돈은 없어졌지만 사람은 남았더라고. 35년간 쌓은 관계가 남았어.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친정을 도울 수 있었어.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며느리가 다시 울었습니다. 내가 배운 거야. 사람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힘들었구나. 친정도 무너지고 시댁도 흔들리고 얼마나 불안했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아버지가 너를 더 이해했어야 했어. 아니에요. 제가 못났어요. 며느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내가 며느리 옆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다 지나갔어. 아내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뭘, 제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지은이 친정도 살려주시고. 아들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들아, 당연한 거야.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자주 와요? 그래, 자주 올게.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였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습니다. 갈비찜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신다고 들어서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저는 한 점 집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습니다.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더 권했습니다. 아내가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소중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저는 대충 대답했습니다. 일자리 구하신다면서요?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좀 알아보고 있어. 잘 안 되세요? 나이가 있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뭔데? 저희 회사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의 제안이었습니다. 아들 회사가 무역업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거래처와의 계약서, 검토, 서류 정리 같은 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오랫동안 건설업에 계셨으니 계약서 보는 눈이 있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생활의 보탬은 되실 거예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자식한테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버님,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필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경험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필요해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알았다. 한번 해보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다행이에요. 뭐가? 지은이가 저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사람은 원래 그래.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는 거지.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잘하신 거예요. 돈 없이도 도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아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배웠어. 많이.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들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몇 시간씩 나갔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중국 거래처와의 분쟁이 있을 때는 조언도 해줬습니다. 건설업에서 쌓은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친절했습니다. 차도 준비해주고 점심도 챙겨줬습니다. 예전의 냉랭함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예전에 했던 말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이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며느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지은아,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부모 노릇이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리고 너도 힘들었잖아. 나는 이해해.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그 말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손녀 서연이를 봤습니다. 공원에 가고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그네를 밀어줬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의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엄마가 안 왔네요? 응? 예전엔 할아버지 오시면 엄마가 기분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젠 웃어요. 서연이의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들은 다 느낀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줬거든. 어떻게요?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줬어. 서연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어느 날 준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저희 부부가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촐한 식당이었습니다. 비싼 곳은 못 갔습니다. 부장님, 잘 지내셨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정말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겠니?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보람 있었어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준호가 술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혔습니다. 부장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예전보다 얼굴이 밝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은 줄었는데 행복은 늘었어. 그게 진짜 부자죠. 준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정말 괜찮은 거죠? 응, 괜찮아. 돈은 별로 없잖아요. 있어. 살 만큼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부자야.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진짜 부자야.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서로 있잖아.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부자네요. 둘이 걸었습니다. 천천히 나란히. 가을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왔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저희 삶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아들 회사 일은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오전에만 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저 둘이 살기엔 넉넉했습니다. 외식도 가끔 했습니다.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작은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더 자주 웃었습니다.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저희를 먼저 챙겼습니다. 생일도 기억했습니다. 가끔은 깜짝 방문도 했습니다. 반찬을 들고 오거나 손녀와 함께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반찬통을 내밀 때 그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의 의무감이나 계산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이 가족을 챙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손녀 서연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숙제도 같이 하고 저녁도 먹고 때론 자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수학 모르겠어요. 서연이가 공책을 들이밀 때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수학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민했습니다. 답을 찾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같이 저녁 먹자고 했습니다.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서연이가 뛰어다녔습니다. 아들이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주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며느리와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집은 냉랭했고 마음은 황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맥주 드릴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한 캔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캔을 따서 건넸습니다. 톡소리가 청량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다 돼요. 천천히 해라. 안 급해.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였습니다. 예전처럼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가 제 무릎에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뭘로? 그림이요.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대요.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최고구나. 저는 서연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문득 깨달았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여 있는 것,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밥을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고등어 구이가 고소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드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서연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연이 학교 이야기, 아들 회사 이야기, 며느리 친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나눴습니다. 며느리 친정은 이제 안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집도 지켰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저희에게 정말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제가 또 인사드리러 가야 하는데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바쁜데 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꼭 갈게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모시고.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내가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렸지만 저는 그냥 했습니다.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편히 계세요. 아니야. 이것도 못하면 뭐 하겠니? 저는 웃으며 그릇을 닦았습니다. 며느리가 옆에서 헹궜습니다. 아내가 닦아서 정리했습니다. 셋이 나란히 섰습니다. 지은아, 제가 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요즘 행복하니? 며느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행복하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제 대답에 며느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었거든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북적임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기는 남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아직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참 운이 좋네요. 왜? 이렇게 다시 행복할 수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운이 좋아.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돈 잃은 거 후회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후회는 해. 멍청했으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안 후회하기도 해. 무슨 말이에요? 그 일이 없었으면 우리 이렇게 못 변했을 거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몰랐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진짜인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봤어.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저도 그래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도 돈만 믿었어요. 돈만 있으면 안심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지. 네, 아니었어요.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가족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다행이야.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각자의 이야기를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1년 전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잃고 자존심을 잃고 가족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삶의 시작. 돈이 없어지니 보였습니다. 숨어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며느리의 불안, 제 교만, 관계의 허약함, 그리고 동시에 진짜 가치도 보였습니다. 사람의 소중함, 관계의 힘, 진심의 무게. 저는 돈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족을 지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함께 하려는 의지였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진심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며느리에게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발로 뛰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게 통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부자가 누구인지. 통장 잔고가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믿을 사람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비싼 집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따뜻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의 진심을, 관계의 소중함을, 삶의 의미를. 그래서 저는 지금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습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편안한 숨소리였습니다.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아들 회사에 가야 합니다. 손녀도 봐야 합니다. 며느리와 차도 마셔야 합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압니다. 돈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돈이 없어지니 비로소 보였습니다. 사람의 진심, 관계의 온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유함은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잠들었습니다. 평안하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돈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더 소중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을, 관계를, 그리고 삶의 의미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습니다. 돈을 잃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박철수 씨는 돈을 잃었지만 사람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를 받았지만 결국 진심을 얻었습니다. 무릎 꿇은 것은 며느리였지만 진짜 승리한 것은 이해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어서 힘드신가요?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진 진짜 재산은 통장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쌓아온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진심 속에 있습니다. 돈은 잃어도 사람은 잃지 마세요. 계산은 잊어도 마음은 잊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